50bp에서 75bp로 올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또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훨씬 더 조금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세계중앙은행을 통해서 경기가 유가를 잡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네. 좋은 힌트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3프로TV 이코노미스트시죠.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또 마침 오시는 날 새벽에 연준 FOMC 회의가 있었고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75bp를 인상했거든요. 일단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지난 파월 연준 의장이 백악관에 들어간 게 5월 31일인데요. 그리고 조금 이제 기류가 약간 더 매파적으로 이제 정책을 펼칠 거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원빅 1%포인트 금리 인상 설도 나왔고, 하지만 이제 연준 정책회의 D- 하루 이틀 전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를 통해서 좀 블랙아웃 기간이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이제 말을 못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언론을 통해서 이제 75bp를 흘렸습니다. 연준이. 그래서 어쨌든 1년에 지금 이번 달 FOMC의 결과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50bp에서 75bp로 올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 잘 아시는 5월 소비자 물가가 8.6% 예상보다 좀 전 항목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3.3% 정도로 시장 컨센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중립금리가 2.4에서 2.5 정도로 연준이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높을 수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연준이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그래도 중립으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75bp를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오늘 맞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난번 그 물가지표 CPI까지만 해도 좀 낮춰지면서 정점을 찍었다. 네, 그러다 그냥 8.6이 맞습니다. 5월 나오면서 이게 확 바뀐 거잖아요. 좀 확 바뀌었죠,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인데 네. 원래 그 뭔가 좀 파격적인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할 때는 시장에 미리 좀 시그널을 주겠다. 이게 파월 의장이 약속했던 건데 이번에 못 지킨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연준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가능하면 파월 의장은 스타일도 그렇고 전임 의장들하고는 달리 시장과 소통하는 스타일인데 소통을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배경은 말씀하셨던 뭐 최근 물가 지표가 조금 내용상 절대 수치도 수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거주비 같은 경우가 이제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집값이라는 게 뭐 조금 떨어지면 거기에 후행해서 보통 임대료가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약간 주택 경기 선행 지표들은 조금 주춤하고 또 꺾이기도 하지만 집값 자체가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진다면 올해까지는 이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그대로 뭐 비슷하게 전월비 0.5, 뭐 아주 낮아져야 0.4 이렇게 해서 진행될 거고요. 그러면 묵직하게 이제 깔리는 거죠. 인플레가. 그런 상태에서 가장 큰 게 기름값. 지금 미국 소비자 $5 갤런당 지금 넘어섰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뭐 국제유가가 일단 안 떨어지고 또 가동률이 미국의 정유업체들의 가동률이 지금 풀가동임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냉방 수요가 조금 주춤거리는 8월 중순은 지나야 좀 수급이 그래도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겠다. 이런 관측을 토대로 보면 8월 물가 지표가 나오는 것은 9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 달 저희가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볼 때까지는 이 고물가가 계속 6월, 7월, 8월까지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쨌든 또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신뢰를 지금 잃고 있는 거 아니냐. 연준 말 우리 거스르면 안 된다, 반대하지 네. 마라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거 믿어도 돼? 왜냐면 지금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연준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75bp를 올린다 해도 결국은 이걸로 과연 인플레이션에 잡힐까? 이거에 대한 고민, 걱정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준의 신뢰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연준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게 그 신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중앙은행이 신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은 어쨌든 신뢰를 먹고 살았는데 뭐 이번에도 50bp 지난번 5월 16일 정책회의에서도 기자회견에서 75bp는 테이블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말을 바꿔서 이번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도 이제 신뢰가 떨어진 건데 시장 반응은 어쨌든 신뢰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어제 뉴욕 증시가 이제 올라간 것도 그래도 연준은 신뢰할 만하다 아직까지는. 근데 말씀 주셨듯이 결국에는 뭐 어제 발표된 여러 가지 또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물가는 틀림없이 잡을 거다. 두 번째 경기는 연착륙시킬 거다. 그 다음에 고용시장을 보호하겠다. 이런 건데 이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을지 일단 어제는 신뢰했지만 어제 그 분기 회의이기 때문에 이제 연준 스태프들의 경제 전망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 전망을 이제 토대로 파월 의장도 얘기했는데 실업률이 조금 올라갈 걸로 이제 앞으로 예상하고 물가는 조금 어쨌든 천천히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올해 뭐 지난번에 3월 회의 때보다는 많이 낮췄습니다. 1.7% 낮췄지만 과연 물가가 잡히면서 올해 내년 1.7% 그러니까 2%에 가까운 GDP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조금 아마 오늘부터는 뭐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살짝 모순된다. 적어도 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성장률은 1% 미만 혹은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연준이 올해 연말 3.5%의 금리를 기준금리를 갖다 놓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긴축을 하는데 고용도 크게 훼손 안 되고 성장률도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불황까지는 안 가고 이런 조합이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이제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그 패턴을 보면은 네. 그 FOMC 회의 이후 발표 날은 주가가 나스닥이 많이 올라요. 미국 증시도. 근데 다음 날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네, 하면서 네, 다음에 오히려 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네, 분석가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좀 연준의 신뢰를 깎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뭐 주가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고 단지 시장의 해석이 그러니까 시장이 그 증시가 올랐다는 얘기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인데 근데 다시 한번 새겨보고 되돌아보니 이러이러한 불안 요인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은 건가요? 네, 실제로 뭐 월가의 IB들도 애널리스트들도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대체로 아마 어제 발표된 GDP 성장률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실업률이 어쨌든 올해 3.5% 정도의 기준금리를 갖다 놓으면 어쨌든 굉장한 금리인데 중립금리가 지금 2.5 정도인데 거기에 100bp 1%포인트가 높은 금리를 연말 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는 둔화돼야 맞는 거고 통상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 좀 한두 분기 지나서 또 그 영향이 누적적으로 조금 계속 금리 인상이 뭐 모기지 금리도 상승시키고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사는데 크레딧 카드 연체율, 연체 금리 이런 거 다 줄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에 약간 후행해서 더 이렇게 증폭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경기는 전체적으로 뭐 미국뿐만 아니라 ECB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올해보다는 올 상반기보다는 올 하반기가 좀 경기가 더 슬로우 다운 될 거고 또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훨씬 더 조금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중반 좀 늦어도 내년 중반 정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적어도 한 분기 아니면 두 분기 연속 그러니까 기술적 리세션이죠. 두 분기 연속 뒷걸음질 치는 경기 침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어제 연준이 제시한 1.7%가 아니라 1% 내지 0.5% 잘해야. 그래서 0%대 성장률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시장은 그런 쪽으로 아마 무게가 기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그 공감대를 얻기 시작한다면 또 증시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 것들에. 네. 그런데 증시 말씀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증시가 그 정도는 반영을 상당 부분 한 것 같아요. 이미 사실 많이 급락을 해왔으니까. 네, 급락하고 뭐 나스닥 고점 대비 30% 이상 뭐 일단 어제 반등했지만 S&P 20% 이렇게 그 고점 대비 하락한 부분은 어제 만약에 경기 지표대로 이제 전개가 된다면 주가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조금 많이 뛰어야 될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나눈 내년도에 제로 성장 내지 뭐 약간 경기에 급격한 냉각 시나리오로 가면 한 그래도 한 80, 90%는 증시는 그런 정도를 이미 반영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면 그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경기는 좀 가라앉을 것이다. 근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그 나오는 데이터로는 어쨌든 경기는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예상보다. 네, 근데 안 좋아지는데 어쨌든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는 올해 그래도 한 1%대 중반 성장. 미국의 네, 미국 기준으로. 네, 그다음에 내년에 1% 미만 성장. 이 정도면 주가가 뭐 거의 조금 반영을 했다. 나머지 이제 뭐 실적이 좀 망가진다든지 뭐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출이 줄고 원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기대보다 어닝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실적 텐트럼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더 나쁜 시나리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일부 분석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올 가을 정도에 훨씬 앞당겨져서 이제 제로 성장의 근처에 들어가고 어제 아틀란타 연방연준인의 그 GDP 그러니까 2분기 GDP를 0%를 전망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1분기에 마이너스 1.4인데 2분기 제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제로로 나온다, 2분기. 그러면 거의 2분기 연속 역성장에 가깝고, 그러면 3분기도 좀 기대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가을 정도부터 리세션에 들어가는 거고, 실업률도 뭐 올해 실업률부터 바로 3.6을 뚫고 4.234 올라가고 기업들이 이제 뭐 월마트도 이제 사람 줄이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내년에는 더 마이너스 성장, 아예 그냥 마이너스로 그냥 쭉 완전히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는 이런 정도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진행된다면 조금 더 주가가 힘들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그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 어려운 대외 환경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 뭐 원유 가격의 어떤 상승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연준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계획들은 이러한 현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잘 해결될 거라는 전제로 뭔가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전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계획을? 아마 파월 의장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좀 그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연준의 능력 밖에 있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전쟁이라든지 뭐 작황 부진이라든지 가뭄에 따른 뭐 그렇죠. 곡물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은 뭐 도저히 연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연준은 공급 사이드든 수요 사이드든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연준도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이제 뭐 좀 그냥 그대로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결국 이런 뭐 딱히 그 지급의 인플레이션 원인을 100으로 봤을 때 수요 원인과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급 요인, 연준의 권한 밖에 있는 능력 밖에 있는 권한 공급 요인이 몇 대 몇이냐. 제 생각에는 공급 요인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거든요. 한 7대 3, 뭐 돈푼 효과도 있으니까 뭐 한 6대 4. 이런 정도로 보면 사실은 이거를 이제 금리라는 중성자탄급 어쨌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잡는 게 맞냐. 시간이 지나면 잡힐 건데 만약에 금리를 인상해서 수요까지 망가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미국은 고용시장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고용시장이 타이트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금리를 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별로 긴축에 따른 데미지, 그 부정적인 어떤 반향은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이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그 상황이 또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마무리가 종전이 되거나 휴전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근데 뭐 유럽의 에너지난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유럽 국가들도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네.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 네. 뭐 그런 상황이니까 곧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거 가지고 부족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끝나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네.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전쟁이 일단 끝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면 조금 에너지 가격이 풀릴 것 같아요. 당장 제재가 안 풀려도 조금 여러 가지 추가 제재,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연말까지 어쨌든 그 선박으로 실어 나르는 러시아산 원유를 유럽이 지금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로 대체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일단 중단되기만 해도 일단 현재까지 정도에서 조금 제재가 이어지는 정도, 그러면 더 악화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원유 선물 시장에서도 앞으로 금리도 올라가고 수요도 꺾일 텐데, 연준이 어쨌든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강력한 긴축의 약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수요가 내년엔 침체된다. 당장 뭐 다음 분기에 침체된다.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컨센서스가 팽배해지기 때문에 원유 선물 시장에서 일단 유가가 좀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거기에 이제 재고 동향이라든지 또 7월 중순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사우디 방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산 200만 배럴 정도가 바로 뭐 나온다면 사우디산 원유가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일단 뭐 적어도 120불 정도에서 이렇게 막히겠죠, 유가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지금 150불 정도가 대세인데 올해 150불까지 갈 거다. 그런 시나리오만 배제돼도 조금 연준의 지금 경제 전망이, 그러니까 소프티시한 랜딩, 약간 연착륙성 어떤 경기 둔화, 불안까지는 안 가는 그런 시나리오에 훨씬 더 힘이 실리기 때문에 유가만 더 안 올라도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유럽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에너지난, 지금 보니까 그래서 뭐 가스하고 원전이
그 친환경 쪽으로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네.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 안 되는 쪽으로 포함 안 시키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유럽이 만약에 사우디가 증산을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대책 가지고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조금 어쨌든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탄소 제로라든지 친환경, ESG, 그린, 뭐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전 세계 대세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있고 또 가야 될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야 될 그 여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예를 들어서 뭐 정유 시설이 추가적으로 증설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셰일 오일이 추가로 채굴이 안 된다든지 굉장히 소극적으로 채굴한다든지 이런 원유의 공급이나 정상적인 어떤 생산 유통에 대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아마 위로는 조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쟁이 해결돼도 이런 조금 지금 거슬릴 수 없는 탄소 제로의 대세 이런 부분들에서 화석 원료에 대한 새로운 증산은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좀 만성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 줄어야 결국엔 경기가 조금 둔화돼야 조금 수급이 맞춰지고 경기가 조금만 뜨면 또 좀 부족하고 중국이 봉쇄하면 좀 중국이 생산을 원유 수요를 조금 줄여주면 조금 맞고 수급이 중국이 봉쇄를 해봉하면 또 부족하고 뭐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유 가격은 상당히 좀 오랫동안 네. 구조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려지지 않는 한은 상당히 좀 이 변동성이 크면서 오래 갈 수 있다. 유가도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근데 수요가 만약에 꺾이면 지금 어제 연준이 그 제시한 좀 그거는 가이드라인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성장률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저는 상당히 지금 예상보다는 꺾일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다. 그렇다면 유가는 결국엔 지금 미국도 2% 성장하고 중국도 4% 이상 성장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원유가 부족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20불로 잘 안 내려갈 거다라는 건데 그 전제가 중국도 3% 성장하고 미국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성장 들어가고 유로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유가가 저는 잘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70불대 정도는 상당히 확 떨어질 수 확연히 있다.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되게 반가운 이야기인데 근데 그 얘기는 경기 침체라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투자자들이나 금융시장에는 또 상당한 충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연준이 유가를 잡는 게 아니라 경기 둔화가 결국 연준을 통해서 세계중앙은행을 통해서 경기가 유가를 잡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 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시그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어디에서 읽어야 됩니까? 어느 시점에서?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뭐 끊임없이 발표되니까 그런 것의 연속선상에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어쨌든 통계가 발달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표되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그 노동시장도 타이트하고 또 빚도 없고 은행이라든지 네. 기업들이 그런 어쨌든 미국이 가장 좋은 경기 전 세계에서 지금은 가장 좋죠. 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경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렇게 안 좋아? 그러면 뭐 유럽은 그것보다 더 나쁠 거고 또 신흥국은 그것보다 더 나쁠 수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주변 국가, 미국 입장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안 좋으면 미국도 상당 부분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애플이 실적이 안 좋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테슬라가 안 팔리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 부메랑을 미국이 결국엔 또 경기 침체로 좀 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 혹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그 예상과 부합하는 실적들이 나오느냐, 경제 성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꺾이느냐, 여기에서 어떤 시그널을 읽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실적 말씀하셨는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기업들의 네, 기업들이 매크로에 좀 어쨌든 그 상당한 그 시그널을 주거든요.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서도 아마존이 이제 실적 쇼크를 낸다든지, 타겟이 이제 뭐 실적 쇼크를 냈고, 또 뭐 다른 기업은 또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고,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매출도 안 줄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5대5로 엇갈렸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이기는 기업과 인플레이션 압력 앞에 조금 수그러드는 기업 이렇게 엇갈렸는데 2분기 이제 7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국내 증시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 쇼크가 1분기보다는 조금 많아질 것 같거든요. 유가가 더 올라갔고 그렇죠. 물가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발표하는 하반기 가이던스 우리가 이제 어떤 실적을 낼 거다. 우리 실적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제 생각에는 당장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좋은 힌트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경제 성장 미국의 네. 이런 지표들, 거시적인 지표들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흐름이 아래로 가냐, 경기가 위로 가냐, 아니면 그래도 좀 예상대로 가지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가령 뭐 어제 나온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주의 경기 지표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네. 수출 국가니까. 또 소매 매출이 또 어제 나왔는데 소매 매출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마이너스였잖아요. 소폭 거의 제로였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한두 달 후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좀 맞습니다. 민감하게 네, 예, 좀 기민하게 해야 하셔야 될것 되겠네요. 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